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그 조사 과정?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상반기에만 관련 신고가 10,000건이 넘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많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 통계, 이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조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님 인터뷰인데요. 아, 네네. 실제 현장에서 이 괴롭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조사자가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통찰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조사가 그냥 뭐랄까 잘잘못 가려서 처벌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조직 전체의 관광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섬세한 과정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보는 데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네. 그래서 조사 단계별로 어떤 게 핵심이고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딱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조사가 아니고요. 그럼 뭘 먼저 하나요? 대부분은 상담 단계를 먼저 거치죠. 아, 상담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조사 들어가면 좀 더 빠르지 않나요? 상담을 먼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담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경청이죠. 경청, 중요하죠.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과연 뭘까, 이걸 파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다. 근데 이게 조사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이건 괴롭힘이다, 아니다 결론 내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이런 섣부른 판단, 이거 경계해야 한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남영민 노무사님도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오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일 좀 더 꼼꼼히 해 이렇게 말했을 때요.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그냥 피드백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상황이나 평소 관계에 따라서는 이게 엄청난 압박이나 모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는 이런 미묘한 부분들, 이걸 좀 차분하게 풀어내면서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섣부르게 단정하기보다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조사가 무조건 첫 단계는 아닐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최소한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담 단계에서 진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료에서는 드물지만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죠. 아, 아시다시피 서툰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방법을 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에 그 팁 나왔던 거 기억나요? 사과하기 전에 거울 보고 연습하라. 네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노력이나 의지만큼이나 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조사자 역시 상담 과정에서 이런 해결의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즉, 갈등 해결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상담이든 조사든 이 전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바로 비밀 보장이 강조되었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내 이야기가 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 상담자, 그리고 뭐 보고를 받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아주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는 절대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가해자에게까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고요. 이게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안한 부분 아닌가요? 네, 법 해석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이걸 보완하는 장치가 있죠. 아, 어떤 거죠? 바로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서요. 가해자에게도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거예요. 아하, 서약서를 받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법적인 의무와는 별개로 회사 내부적으로 가해자에게도 비밀 유지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법적 공백을 실무적인 잔치로 메우는 거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 보장은 조사의 생명선이고 법적 정의를 넘어서 실무적인 장치, 예를 들면 가해자 서약서 같은 걸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조사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법들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면담 질문, 이거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요? 네,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조사 목적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네. 그리고 면담 순서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신고인, 그러니까 피해 주장자죠. 그 다음 피신고인, 가해 지목자, 그리고 참고인. 이 순서가 가장 무난하다고 합니다. 그 순서에도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일단 신고인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어야 조사의 방향이나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피신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인은 이제 양측의 진술을 교차 확인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질문 유형, 이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는 개방형 질문, 참고인에게는 폐쇄형 질문을 쓰라고요. 네, 이게 조사 기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개방형 질문,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건 상대방이 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하니까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참고인에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폐쇄형 질문으로 필요한 사실만 딱 간결하게 확인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참고인한테도 막 개방형 질문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엔 불필요하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또 주관적인 해석이 막 개입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확인이라는 원래 목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효율성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효율성과 객관성, 그리고 단순히 말 내용뿐만 아니라 말투나 표정, 행동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 이것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답변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아니면 특정 질문에 답변을 좀 회피하면서 시선을 피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제3자가 사건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하지만 관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관찰 기록. 이게 단순히 대화 녹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요약해보면 체계적인 조사 기법, 즉 적절한 면담 순서, 대상에 맞는 질문 유형, 개방형, 폐쇄형, 그리고 비언어적 단서의 객관적 기록. 이게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사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조사 기법과 더불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환경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됐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딱딱하고 위압적인 회의실, 특히 뭐 상사들이 옆에 앉아서 지켜보는 상황. 이런 데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그렇죠. 피해자는 당연히 위축될 거고 가해자는 좀 더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솔직한 진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조용한 곳이면 충분한 건가요? 일단 조용하고 좀 사적인 공간은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조사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는 거예요. 남노무사님은 심지어 조사자 본인이 긴장하면 그 긴장감이 그대로 전달된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조사자의 태도도 중요하군요. 네, 조사자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이라는 거죠. 결국 좋은 제도나 법, 이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조사자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조사 환경과 분위기 조성은 그냥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실 발견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죠? 네, 이게 실무에서 종종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괴롭힘이 인정됐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치들, 예를 들어 뭐 가해자 즉각 해고해라, 아니면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내라, 나는 장기 유급 휴가 달라, 이런 것들을 회사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법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법 조항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피해 근로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피해자의 모든 요구를 회사가 다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거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아니라는 속이군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법적인 의무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배치를 전환해주거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 네. 여기서 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사안의 경중이나 조사 결과, 또 회사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위원회나 관련 부서에서 조사 결과랑 피해자 의견, 또 필요하면 법률 자문 같은 걸 종합해서 결정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왜 이 특정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투명성과 합리성. 여기서 마지막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사의 법적 의무는 적절한 조치이며 이는 피해자의 요구를 경청하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이다. 네. 오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단순히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첫 단계인 상담에서의 경청과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비밀 유지 원칙, 또 대상과 상황에 맞는 조사 기법이나 비언어적 단서 포착,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편안한 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적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직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사는 어떤 처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문제 해결, 관계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발 방지, 이걸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조사자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공식적인 조사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괴롭힘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방적 문화군요. 네, 이런 사후 처리 절차를 넘어서는 예방적 문화 구축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